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억만장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금, 비트코인, 강남의 초고가 부동산, 혹은 최첨단 기술주 같은 것들일 겁니다. 실제로 금융미디어는 이런 자산들의 움직임을 강박적으로 보도합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헤지펀드가 매집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슈퍼리치들이 암호화폐로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에게 알려진 이야기, 주류 언론이 들려주는 서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고 분석하고 또 안다고 착각하는 자산들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금과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억만장자들이 5년 전에 샀던 자산을 뒤늦게 추격하는 동안 최상위 부자들은 이미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들어본 적도 없는, 심지어 웬만한 금융 전문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세 가지 자산을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균열을 일으킬 때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될 핵심 자산입니다. 그들은 언론 발표나 인터뷰,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 없이 오직 유령 회사와 비밀스러운 개인 거래, 그리고 소유권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복잡한 법적 구조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자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억만장자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산들을 축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수십억 달러가 없는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이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폐가 신뢰를 잃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지난 80년간 우리를 지탱해온 금융 시스템이 마침내 무너질 때 진짜 가치가 어디로 집중되는지를 이해하는 생존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혜에 빛을 더해준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더 많은 분들께 귀한 통찰을 전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자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산은 아마 조금 지루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루함이 이 자산의 가치를 만듭니다. 억만장자들이 사들이는 첫 번째 자산은 바로 농지입니다. 하지만 아무 농지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특성을 가진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미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축적한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 빌 게이츠입니다. 현재 빌 게이츠는 미국 전역에 걸쳐 약 27만 5천 에이커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27만 5천 에이커. 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 전체 면적의 거의 2배에 달하며 홍콩의 전체 크기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단 한 사람이 자신의 투자회사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최대의 민간 농지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그는 2013년부터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이 땅들을 사들여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게이츠가 무작위로 농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매우 구체적인 유형의 땅을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서만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왜 사는지를 이해하면 스마트머니가 앞으로의 20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이츠가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한 주는 루이지애나입니다. 약 7만 에이커에 달하는 이 땅은 미시시피강 삼각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일까요?
이 지역은 다른 곳이 흉내낼 수 없는 세 가지 핵심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토양의 질입니다. 미시시피 삼각주는 수천 년에 걸친 강의 범람으로 북미에서 가장 비옥한 표토층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둘째, 물 접근성입니다. 이 땅은 거대한 대수층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시시피 강물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다른 모든 곳이 물 부족에 시달릴 때 이 땅의 관계는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긴 재배 기간입니다. 루이지애나는 미국에서 가장 긴 농작물 재배 기간을 가진 곳 중 하나로 일부 지역에서는 1년에 2번의 완전한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먹을 식량을 재배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다른 농지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때 식량 생산 능력 그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로 큰 보유지는 아칸소주에 있습니다. 약 48,000에이커. 역시 패턴은 동일합니다. 이곳은 북미 최대의 쌀 생산지이며 아칸소강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쌀과 콩을 물 공급이 영원히 보장된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집중 지역은 네브래스카입니다. 이곳의 농지는 북미 최대 지하수 매장량인 오갈랄라 대수층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대수층은 8개 주에 물을 공급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대수층이 가장 깊고 재충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의 관계를 보장받은 셈입니다. 워싱턴주, 플로리다주에서의 매입 역시 모두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복제 불가능한 최상의 토지, 강이나 깊은 대수층으로부터 보장된 장기적인 물 접근성, 그리고 여러 번의 수확이나 고부가 가치 작물을 지원하는 기후 조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이 붕괴될 때 식량 생산 그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축적하고 있는 두 번째 자산은 바로 수리권, 즉 물 권리입니다. 물 자체가 아니라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법적 권리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21세기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매우 생소할 것입니다. 한국은 땅을 소유하면 그 위의 물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서부 같은 건조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과 수리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을 흐르거나 그 아래에 있는 물을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선점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배분됩니다. 즉, 1800년대에 먼저 물 사용권을 주장했던 농부나 목장주들이 선순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가뭄이 들면 이 선순위 권리자들이 필요한 물을 모두 가져간 뒤에야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차례가 돌아오는데 종종 남는 물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엄청난 가치가 발생합니다. 이 수리권은 토지와 별개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물이 점점 귀해지는 지역의 선순위 수리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금광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도시, 모든 개발업자, 모든 농부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석유로 거부가 된 텍사스의 억만장자 티븐 피켄스는 이 사실을 수십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 텍사스 패넨들 지역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오갈랄라 대수층의 물 때문이었죠. 그는 연간 650억 갤런의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의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11년 그는 이 권리의 일부를 텍사스 11개 도시에 1억 3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땅도 물 자체도 아닌 오직 물을 퍼올릴 권리만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투자회사들이 미국 서부 전역의 수리권을 사들이는 거대한 산업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순위 수리권이 있는 농지를 사서 물 사용을 효율화한 다음 남는 물에 대한 권리를 물이 절실한 도시와 개발업자들에게 비싸게 되팝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물의 차익 거래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마저 워싱턴주에서 빌 게이츠와의 경쟁 입찰에서 이겨 2억 달러가 넘는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작물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된 컬럼비아 강의 선순위 수리권을 위해서였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 서부의 물 권리는 물 부족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억만장자들과 투자회사들의 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 수리권을 통제하는 사람은 2030년에 석유를 소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석유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억만장자들이 축적하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생소한 자산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재난채권, 줄여서 캣본드라고 불립니다. 재난채권이란 보험 및 재보험 회사가 대규모 재난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보험사가 허리케인 위험이 큰 플로리다의 재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대형 허리케인이 닥치면 보험사는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재난채권을 발행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삽니다. 만약 그 해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함께 연 9%에서 14%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하지만 만약 약속된 규모 이상의 허리케인이 발생해 채권의 트리거가 발동되면 투자자들의 원금은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금 지급에 사용됩니다.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미친 투자를 누가 할까 싶으시죠? 바로 억만장자, 연기금, 헤지펀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률은 경이롭고 그 위험은 다른 모든 자산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보시죠. 2024년 재난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17.4%였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일반 채권 수익률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2025년 주식시장이 15% 폭락했을 때 재난채권은 오히려 1% 상승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하락하고 심지어 금값마저 잠시 떨어졌을 때 재난채권은 굳건히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왜일까요? 무역전쟁이 허리케인을 일으키지는 않고 주식시장 붕괴가 지진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재난채권의 가치는 경제 사이클과 완전히 무관하게 오직 자연 현상에만 연동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분산 투자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주식과 채권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경제와 무관한 자산을 편입함으로써 진짜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재난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은 점점 더 자본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재난채권이 제공하는 독특한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2025년의 재난채권 시장은 마치 2000년대 초반의 주택저당증권 시장과 같습니다. 아직 주류 투자자들은 잘 모르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핵심 자산군으로 자리 잡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자산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농지, 물권리,
그리고 재난채권. 이들의 공통된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네 가지 특성입니다. 희소성, 필수성, 인플레이션 방어, 그리고 재난 저항성. 이 자산들은 더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며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실물 가치가 오르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치를 유지합니다. 억만장자들은 연 5%의 수익을 위해 이 자산들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향후 50년을 위한 부의 보존수단으로 화폐는 불안정하고 식량과 물은 귀해지며 전통 금융자산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세상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문명 수준의 대비책입니다. 그렇다면 억만장자가 아닌 우리는 어떻게 이 흐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빌 게이츠와 경쟁하며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노출될 방법은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리츠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여러 농지를 소유하고 그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혹은 에이커 트레이더 같은 플랫폼을 통해 특정 농장의 소액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조각 투자도 가능합니다. 물권리의 경우 직접적인 시장은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워터웍스와 같은 수도 유틸리티 기업이나 물 관련 인프라, 기술, 유틸리티 기업들을 모아놓은 수자원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 부족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재난채권의 경우 이제 개인도 접근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나 ETF가 생겨났습니다. 스톤리치나 파이오니어 같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통해 연기금이나 헤지펀드와 동일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지만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관리와 분산 투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금융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억만장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최상위 부자들은 전통적인 자산에서 벗어나 희소하고 필수적인 실물 자원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식이나 채권, 현금이 아니라 식량, 물, 그리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땅, 물을 통제하는 권리, 재난의 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이것들이 바로 체제가 바뀔 때 부를 보존해주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빌 게이츠가 우연히 미국 최대의 농지 소유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스티븐 피켄스가 우연히 수억 달러 가치의 물권리를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연기금들이 심심해서 재난채권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기축통화는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고 그때마다 변화를 감지한 부자들은 전환기가 오기 몇 년 전부터 실물 자산으로 자본을 옮겼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억만장자들이 현재 시장과는 무관해 보이는 지루한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볼 때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는 그날을 위해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식량과 물, 그리고 위험 관리를 통제하는 사람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화폐로 표시된 주식과 채권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미래를 통찰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